안녕하십니까, 사경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전에 이제 책을 선정해 놓고 바로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좀 찍어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터디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선정했던 책, 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무닥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제가 저 책을 읽고 좀 느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이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무작정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책이 뭐 내용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내용이 뭐 필요한 내용들 뭐 잘 갖춰지고 구성이 잘 된 책인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책 한 권만 보고 주식 투자를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아마도 큰 코를 다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뭔가 아는 것과 실전에서 통하는 건 상당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터디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저 책에다가 추가로 여러분이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릴 거고요. 자, 먼저 1장이 주식이 뭐예요?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뭐 간단한 얘기로 끝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제가 이 주제랑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한 7개나 8개 정도 찍어서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에요. 자, 주식은 쌀 때 사야 할까요? 아니면 오를 때 사야 할까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도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야, 주식은 쌀 때, 저평가됐을 때, 가격이 낮을 때 그때 사야 된다. 저평가된 주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다른 분은 야, 주식이 싸다는 건 이유가 있다. 싼 건 다 비지떡이다. 싼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오르는 종목들, 소위 말하면 뭐 주도주, 시장에 관심을 갖는 종목을 그때 사야 된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 주식을 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9,000원, 8,000원 떨어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야, 주식은 손절을 잘하는 게 생명이다. 손절을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주저없이 손절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야, 네가 괜찮다고 한 주식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야, 네가 살려고 했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원래 더 사야 된다. 더 사서 그때 평단가를 낮추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주가 오르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가에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뭐가 맞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책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왔다 갔다 혼동을 하고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계속 흔들리세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저 주식이 뭐냐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책 전체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영상을 많이 찍어 올리는 이유가 저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마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주식이 뭐냐?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뭐 기업에 대한 지분이라고 나오죠. 맞죠? 그 주식이라는 건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고, 그래서 그 주식 중에 일부를 들고 있다는 건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맞죠? 자, 그럼 이제 주식은 기업에 대한 지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 뭐냐? 이 질문에서 그 다음 질문. 주식 투자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주식한다고 하지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뭘까요? 자, 그럼 주식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니까 그 주식, 그 기업에 대한 지분에 투자하는 거, 그게 주식 투자 아니야?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다. 아니면 아까 기업의 일부 소유 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 이게 주식 투자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요, 기업에 대한 투자이지만
이게 100% 성립한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맞아요. 주식 투자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맞긴 하지만 꼭 100%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일반인들, 초보자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보면요. 주식 투자가 뭔지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공할 수 있겠나요? 도대체 주식 투자는 뭘까요? 사실 저게 주식 투자랑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치한다? 야,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을 사는 거다. 경영자처럼 투자하는 거다. 자, 그런데 저게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듣게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고르려고 해야지 좋은 기업을 고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둘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정리한 바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요. 좋은 기업의 주식이 항상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은 아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기업의 조건, 좋은 기업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여러분이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삼성전자는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좋은 회사가 있을까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지분이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이게 일치가 된다면 삼성전자 주식 사세요.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회사가 뭐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장 좋은 회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손가락 안에 꼽는 회사라는 건 모두 다 동의하시잖아요. 자, 근데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냐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좋은 기업의 주식이 항상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은 아니다. 왜? 주식과 주식 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아시는 게 꼭 필요해요. 자, 지금 저 두 번째 문장,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다?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요. 제가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1000평짜리 땅이 있어요. 1000평짜리 땅이 있고 그 땅에 대한 땅 문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땅을 산다는 건 결국 뭘 사는 건가요? 사실 저 땅 1000평을 사는 거지만 근데 1000평을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샀으니까 내 거다. 내가 가져갈게라고 가져갈 수가 없고 뭘 가져가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땅 문서. 아, 이제부터 이 땅은 너한테 소유권이 있다. 땅 문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건 땅 문서를 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 땅 문서를 사면 땅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땅에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개발을 하든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저 땅이 공동 소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 소유의 토지예요. 문중땅. 문중땅이라서 문중이 다 같이 나눠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선 땅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대지 지분도 사게 되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선 땅은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가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저 대지에 대한 지분을 예를 들어서 1%를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저 대지 지분 1%를 내가 취득하면 그 1%를 내가 소유하는 걸까요? 사실 그게 이론상으로 법적으로는 소유하는 게 맞죠. 자, 근데 진짜로 그 1%의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이 토지 지분 대지 지분 1%를 들고 있다. 그러면 야, 지금 우리 아파트 저기 놀이터 이쪽 부분은 1%는 내 땅이니까 저 1000평 중에 10평은 내 땅이니까 나 저기다가 배추 심고 농사 지을래. 저 땅은 내가 쓸래.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야, 주차장 앞에 저 자리 저거 내 거거든? 저기다 여름에 내가 텐트 치고 저기서 나 마음껏 놀래. 할 수 있나요? 분명히 내가 대지 지분 1%를 들고는 있지만 그 1%, 1000평에 대한 1%, 10평, 그 10평이 어디 있는 땅인가요? 아니, 어디 있는 땅,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이 어디 있고 저 땅이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냥 나중에 이 땅이 처분되면 그 중에 1%,
그 대금 중에 1%를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땅을 1000평을 다 가지고 있을 때랑 그 1000평 땅 중에 1%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랑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을 때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을 지분 100%를 내가 들고 있는 내 회사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를 처분을 하던 청산을 하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지분 1%를 들고 있을 때는 뭘 할 수 있나요? 그 회사 직원이 1000명이다. 야, 그 중에 내가 지분 1% 들고 있으니까 10명은 내가 지시한 일에 할 수 있나요? 야, 회사 본사 건물 중에 1%는 내 거니까 저 1층 오른쪽 모퉁이는 내가 거기다 커피숍 차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뭘 조심하시냐면요. 주식 투자랑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치 투자의 고전, 가치 투자의 뭐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란 책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도 불리우고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현명한 투자자란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투자 방법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자, 청산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큰 회사에 투자를 해라. 뭐냐면 청산가치는 회사가 문 닫고 망했을 때 그러면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기며 건물, 남아있는 재고자산, 집기 같은 거 갖다 팔죠. 그래서 팔아서 건질 게 있는데 그게 청산가치거든요. 야, 회사 망하면 내다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자, 근데 그 시가총액보다 높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이 회사를 내가 지금 시가총액에 이 회사를 사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남는 장사야. 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되게 안정적이다 하거든요. 근데 저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회사가 실제로 청산을 하지 않았는데 청산가치를 산정한다?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대용치로 어떤 전략을 제시하냐면요. NCAV라는 게 나와요. 제 NCAV는 뭐냐면요. 회사의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 이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종목들에 투자를 해라. 라는 전략입니다. 가치 투자 쪽에서는 유명하고 또 많이 알려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전략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이 쭉 있고요.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회사가 들고 있는 재산에서 갚아야 될 부채를 빼면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주주 몫인 자본이다.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자, 자산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요. 자, 이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자산은 돈 되는 건데 돈 되는데 1년 안에 빨리 돈이 될 수 있냐? 아, 그러면 이건 유동성이 있다 해서 유동자산. 이건 돈 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현금이나 금융자산. 이건 당장에 돈이 금방 될 수 있고 자, 매출채권 외상 준 거 외상값 받아오면 근데 외상값 받아오는데 1년 이상 걸릴 것 같진 않으니까 재고자산 갖다 팔면 돈 되는데 재고가 1년 안에 안 팔리면 큰일 나겠죠. 그 재고는 1년 안에 팔릴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동자산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돈 되는데 1년 이상. 사실 돈이 되려면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이 되니까 그래서 현금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유형자산 아니면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자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유동자산이 한 200억 있어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한 100억. 그래서 자산은 총 300억인데 부채가 100억입니다. 아, 뺐더니 주주목 자본은 200억이다. 아, 그래서 자산 300억 있는데 빚 100억 갖고 놓으면 200억 떨어지겠다. 자,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0억인 거예요. 자, 그레이엄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비유동자산은 막상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안에 뭐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 기계장치는 살 때는 장부상으로는 뭐 10억 이렇게 잡혀 있지만 막상 팔면 고철값밖에 못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 그냥 어떻게 봐버리냐면요. 가치가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비유동자산은 가치가 없다. 회사가 문 닫고 청산해버리면 가치가 없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유동자산은 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현금이나 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1년 안에 돈 되는 것들이니까 한 1년 정도 청산의 과정을 거치면 200억은 현금으로 건질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청산 가치가 남을 거다. 근데 200억에서
부채를 뺐더니 얼마가 남는다? 100억이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은 제로로 보고 유동자산만 건져가지고 그 유동자산 가지고도 빚 갚고 100억이 남는데 시가총액이 80억밖에 안 된다? 야, 그러면 이건 남는 장사다. 그래서 이런 회사, 저평가된 이런 회사를 싸게 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건 뭐 또 빼버리냐면요. 여기 있는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 있죠.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도 가치를 0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매출채권은 외상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회사가 청산한다? 문 닫는다? 그럼 상대방이 안 갖고 버티거나 도망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가치가 없다고 봐버리고요. 그냥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야, 망하는 회사의 재고자산 뭐 땡처리해서 팔겠지만 그거 얼마나 받겠어. 이것도 그냥 가치가 없다고 봐버리자. 그리고 진짜 돈 되는 건 현금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맡겨놓은 금융자산은 나 찾으러 왔어. 줘. 그러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하고 금융자산만 가지고 빚을 갚았는데 그게 시가총액보다 커버린다? 이건 진짜 싼 거죠. 근데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에이,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 시장이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한 종목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에 CK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8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 회사가 금방 말씀드렸던 다른 자산 다 빼고 현금이 얼마 있냐면요. 지금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이 1,700억이에요. 그리고 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이 얼마 있냐면 1,600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 합쳐가지고 3,3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부채는 얼마냐면요. 300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산 지금 다 무시하고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하고 금융자산만 가지고도 빚 갚고 얼마가 남나요? 3천억이 넘게 남죠. 자, 그러면 최소한 이 회사가 시가총액, 시총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3천억 이상은 나와야겠죠. 근데요,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 얼마냐면요. 444억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지금 현금만 1,700억인 회사, 그걸로 빚 다 갚아도 현금만 1,400억이 남는 회사인데 거기에 플러스 금융자산도 1,600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400억의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를 400억 주고 사면 그 안에 현금이 얼마 들어있다? 현금이 1,400억 들어있고 금융자산 1,600억. 말이 안 되는 회사잖아요. 빨리 가서 주워야겠죠. 근데요, 이 회사가 이렇게 된 지는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가보다 한 10배, 한 8배 정도 높았을 때부터 회사의 현금하고 금융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았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자, 근데 그 몇 년 전에 잠깐만, 이 회사가 현금하고 금융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이 3천억이나 되는데 시가총액이 뭐 2천억밖에 안 되네? 1천억이나 싸네? 나머지는 딱 공짜네? 이러고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냐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신 거예요. 이때 3,000원대 사가지고 계속 미끄러지죠. 아니, 왜 이럴까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만나서 이런 상황에 빠지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요, 가치 투자를 버리게 돼요. 야, 한국서는 가치 투자가 안 돼. 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데도 주가가 빠지는데 한국은 가치 투자가 통하는 시장이 아니야.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 맞지만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진짜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1%를 사면 1%를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회사 지분 1% 4억이면 사잖아요. 그럼 4억 이빨이 땡겨가지고 4억 주고 산 다음에 야, 금융자산하고 현금 중에 1% 30억 나 줘. 나 그거 가져갈래. 1% 내 거잖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당장 26억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개념이랑 똑같냐면 아까 토지 문중땅이에요. 문중땅. 문중땅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1% 가지고 있는데 그 일대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 문중땅의 가치가 치솟았다고요. 몇 천억으로. 예를 들어 1,000억으로 솟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야, 이 땅의 가치가 1,000억이 됐으니까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 1% 지분의 가치는 10억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중에서 절대 이 땅을 조상묘를 파헤칠 수가 없대요. 절대 못 판대요.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가치는 올라있지만 그걸 현금화 시킬 수가 없다고요.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조상묘지. 이게 진짜 10억의 가치, 10억의 거래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기업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게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놀라지 말고 어쩔 때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조심해라. 안 그러면 오랫동안 올바른 투자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주식은 기업에 대한 지분이긴 해요. 지분이지만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결론 내볼게요. 여러분이 뭘 가져가셨으면 좋겠냐면요. 주식에 대한 공부랑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주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에서 확장되면 그 다음 개념으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이겁니다. 아니 왜 회사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지냐고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 회사 이번에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냐. 그래서 회사의 실적하고 주가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왜 그런 상황이 나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